나의 세상은 재봉틀의 규칙적인 소리와 갓 다림질한 옷에서 풍겨 나오는 따뜻한 증기 냄새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는 서울 마포구의 한 낡은 상가 골목에서 현주 양장점이라는 작은 수선집을 30년간 운영해온 평범한 여자 김현주였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 작은 가게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 준서 하나뿐이었다. 나의 아들 이준서, 그 아이는 나의 삶의 이유이자 나의 유일한 자랑이었다. 나는 작업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인 아들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6개월 전 육군 훈련소로 떠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었다. 짧게 깎은 머리가 어색한 듯 쑥스럽게 웃고 있는 그 아이의 얼굴. 나는 그 아이가 군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 밤새도록 울며 말렸었다. 험한 군대에 가서 고생할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이는 단호했다. 엄마, 저는 대한민국 남자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늘 자랑스러워 하시던 아들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는 비록 전쟁에 참전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언제나 나라를 지키는 것을 가장 큰 연계라고 생각하셨잖아요.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말릴 수 없었다. 아이는 죽은 아비의 강직한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것이다. 그렇게 나의 아들은 군인이 되었고 강원도의 최전방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나는 매일 밤 아들을 위해 기도했다. 부디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군 생활 잘 마치고 엄마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사장님, 저 왔어요. 가게 문이 열리며 한 젊은 학생이 뛰어 들어왔다. 근처 대학에 다니는 고학생 민수였다. 어머, 민수 학생 어서 와요. 재킷은 다 됐어요. 나는 그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녀석은 아르바이트 면접에 입고 갈 정장 재킷이 찢어졌다며 며칠 전 울상을 지으며 나를 찾아왔었다. 와,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가 찢어졌었는지 하나도 티가 안 나네요. 수선비가 얼마죠? 됐어요. 학생 돈은 무슨 그 돈으로 밥이나 든든하게 사 먹고 면접 잘 봐요. 나는 그의 손을 밀어내며 말했다. 그리고 내가 며칠 전
떠놓았던 따뜻한 목도리 하나를 그에게 건넸다. 날이 추운데 이거라도 하고 다녀요. 행운의 부적이라고 생각하고 사장님 정말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런 녀석의 모습이 꼭 내 아들 준서 같아서 마음이 짠했다. 그렇게 나의 하루는 평범하고 또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우편 배달부가 다녀갔다. 그가 내민 우편물 더미 속에는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것이 있었다. 강원도 철원의 군사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나의 아들 준서의 편지.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뜯었다. 언제나처럼 편지의 첫 부분은 엄마의 안부를 묻는 다정한 말들로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 강원도의 겨울은 서울보다 훨씬 춥지만 동기들과 함께 훈련받으며 씩씩하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엄마가 보내주신 반찬들은 너무 맛있어서 동기들과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먹어치웠습니다. 엄마, 음식 솜씨가 부대 전체에 소문이 다 났어요. 나는 아들의 편지를 읽으며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편지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엄마, 그런데 제가 요즘 조금 이상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부대는 휴전선 바로 근처에 있어서 야간 경계 근무가 아주 삼엄합니다. 며칠 전 제가 야간 근무를 서던 중이었습니다. 저희 부대 뒤편에 아무도 찾지 않는 산속 깊은 곳에서 아주 이상한 불빛과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보면 안 될 것을 본 것만 같습니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저는 이 사실을 소대장님께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소대장님께서는 저를 이상한 놈 취급하며 다시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부대 외 분위기가 아주 이상합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요? 하지만 제 직감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 속에는 아주 차갑고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 엄마, 이 편지 안에 아주 작은 물건 하나를 함께 보냅니다. 제가 그날 그 산속에서 주운 겁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부디
엄마가 저 대신 안전하게 보관해 주세요.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 안을 더듬었다. 그 안에는 그의 말대로 아주 작고 차가운 금속 조각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동전도 단추도 아니었다. 아주 기묘한 모양의 톱니바퀴가 달린 낡은 열쇠의 조각 같았다. 나는 그 쇠 조각을 손에 꽉 쥐었다. 그리고 아들의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다. 불길한 예감이 나의 온몸을 감쌌다. 나는 당장이라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들의 편지에는 당분간 전화는 힘들 것 같다는 말이 쓰여 있었다. 나는 그저 아들이 무사하기만을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나의 평화로웠던 일상은 그렇게 아들의 그 기묘한 편지 한 통으로 산산조각 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그 편지가 나의 아들이 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작은 쇠 조각 하나가 대한민국 군대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들의 그 불길한 편지를 받은 뒤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매일 밤 아들의 사진을 끌어안고 기도했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나의 이 불안한 예감이 그저 늙은 어미의 노파심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나의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았다. 일주일 뒤 나의 작은 양장점 문에 달린 종이 딸랑 하고 울렸다. 나는 손님인 줄 알고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는 군복을 입은 두 명의 젊은 장교가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차마 나를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직감했다. 올 것이 왔구나. 내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시죠?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그들 중 더 높아 보이는 장교가 내게 다가와 아주 무겁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준서 이병의 어머님, 김현주 여사님 맞으십니까? 다행이네. 그런데 우리
준서는,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저희 실칠사단 소속 이준서 이병이 어젯밤 23시경 GOP 경계 근무 중 총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그 한마디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나의 세상을 산산조각 냈다. 거짓말이죠, 우리. 아들이, 우리 준서가 죽었을 리가 없어요. 잘못 아신 거겠죠. 그럴 리가 없어요. 나는 그들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사인은 현재 자살로 추정됩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 깊은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자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의 아들 준서가 자살을 했다고? 아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내 아들은 그 누구보다 강하고 긍정적인 아이였다. 그는 비록 아버지는 없었지만 단 한 번도 세상을 비관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런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니. 나는 아들의 마지막 편지를 떠올렸다. 아이, 산 속에는 아주 차갑고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그래, 이것은 자살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타살이었다. 나의 아들은 그 비밀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나의 작은 방,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이웃 아주머니가 내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의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아들의 장례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나의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아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이 어미의 손으로 직접 나는 짐을 쌌다. 그리고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곳 강원도 철원의 17사단으로 향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며 꼬박 하루가 걸렸다. 아들의 부대는 휴전선 바로 아래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위치해 있었다. 나는 부대 정문 앞에서 아들의 이름을 말했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린 뒤에야 나는 한쇼 장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준서의 중대장 오태석 대위라고 소개했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아주 번듯하고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머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는 내게 아주 정중하고 슬픈 얼굴로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아주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를 읽었다. 우리는 부대 안에 작은 면회실에서 마주 앉았다. 우리 준서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대에서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었던 건가요? 저희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특별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준서, 이병은 아주 모범적이고 밝은 병사였습니다. 저희도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나도 당혹스럽습니다. 그의 대답은 아주 모범적인 교과서 같았다. 우리 아들, 유품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어머님, 물론입니다. 그가 내게 작은 종이 상자 하나를 건넸다. 나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들의 군복과 낡은 운동화, 그리고 나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없었다. 아들이 매일 쓰던 그 낡은 일기장과 그가 읽던 책들이 보이지 않았다. 대위님, 우리 아들 일기장하고 책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이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기를 쓰는 아이였습니다. 내 질문에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 그건 저희가 조사 때문에 잠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거짓말.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 아들이 마지막으로 근무를 섰던 곳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님.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곳은 민간인 통제 구역이자 군사 작전 지역입니다. 규정상 민간인은 절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는 나를 막고 있었다. 그는 내가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면회실을 나왔다. 나는 그에게 부대 밖 민박집에서 며칠 머물다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
나의 마지막 싸움을 시작했다. 나는 어둠을 틈타 부대 철조망 가장 취약한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내가 가져온 작은 절단기로 철조망을 잘랐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아들이 편지에 써놓았던 그 부대 뒤편에 아무도 찾지 않는 산속 깊은 고들 향해 걸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나는 산속에서 아주 희미한 불빛 하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마주했다. 나의 아들이 보았다는 그 비밀의 실체와 그것은 거대한 동굴이었고 그 안에서는 수많은 군인들이 무언가를 채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캐내는 것은 흙이나 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기묘하게 빛나는 히토류 광물이었다. 그들은 국유지인 이 군사 지역에서 불법으로 희귀 광물을 채굴하여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들은 바로 이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다. 내가 그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있을 때였다. 거기 누구야? 누군가 나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수많은 군인들이 나를 에워쌌다. 잠시 후 오태석 대위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위선적인 미소는 없었다. 그곳에는 악마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어리석은 아줌마로군.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다니 내 놈이 우리 준서를 죽였구나. 그래, 맞다. 그놈은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지. 그리고 이제 당신 차례야. 그가 손짓하자 군인들이 나를 붙잡았다. 나는 거칠게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그날 밤 군사 시설 보호법 위반 및 군사 기밀 탐지 혐의로 군사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다. 아들을 잃은 슬픈 어미는 한순간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혐의자가 되어 있었다. 나는 차가운 유치장에 갇혔다. 나는 절망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 주머니 속에는 나의 아들이 남긴 마지막 유산, 그 기묘한 모양의 쇠 조각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죽은 내 친구 준서에게 죄인이었고 지금 차가운 군사 경찰 유치장에 갇혀 계실 그의 어머니께 죄인이었다. 어젯밤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민간인 여성 한 명이 군사 통제
구역에 무단 침입했다가 체포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리고 나는 그 민간인 여성이 바로 준서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찾기 위해.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었다. 나는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피어올랐다. 나의 친구 준서, 그 아이는 나의 군생활 전부였다.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았던 나는 언제나 부대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그때 내게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어준 아이가 바로 준서였다. 그는 언제나 정의롭고 용감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약한 동료를 보면 언제나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었다. 그의 그런 성격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사건은 한 달 전 그날 밤에 시작되었다. 나와 준서는 그날 야간 경계 근무조였다. 우리의 근무 구역은 부대 뒤편의 휴전선과 가장 인접한 제7초소였다. 그곳은 며칠 전 산사태가 나서 일반 경계 루트가 폐쇄된 곳이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산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 폐광산 쪽에서 아주 희미한 불빛과 기계 소리가 들려왔다. 민규 형, 저게 무슨 소리지? 글쎄, 잘못 들었겠지? 이 깊은 산속에 이 시간에 누가 있겠어? 아냐, 형 분명히 무슨 소리가 들렸어. 가보자. 준서는 호기심과 의무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불안했지만 그를 혼자 보낼 수는 없었다. 우리는 소리를 죽이고 폐광산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우리는 보았다. 우리가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될 그 끔찍한 광경을. 폐광산 안쪽에서 수십 명의 군인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 부대원들이었다. 그리고 그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중대장 오태석 대위였다. 그들은 땅에서 무언가를 캐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군용 트럭에 싣고 있었다. 그것은 흙이나 돌이 아니었다. 달빛 아래 그것은 아주 기묘한 푸른빛을 내며 반짝이고 있었다. 히토류, 준서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 산 전체가 히토류 광맥이었어. 그리고 오태석 저 개새끼가 군인들을
동원해서 저걸 불법으로 채굴해서 북한에 팔아넘기고 있었던 거야. 그의 말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명백한 이적 행위였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준서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전투복 주머니에서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그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준서야 미쳤어 뭐 하는 짓이야 들키면 우리 다 죽어. 형 가만히 있어 증거를 남겨야 해. 그는 침착했다. 우리는 그날 밤 무사히 초소로 복귀했다. 준서는 다음 날 아침 자신이 찍은 사진과 함께 이 모든 사실을 상부에 보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태석 대위는 우리보다 한 수 위였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우리를 먼저 찾아왔다. 그는 우리를 아무도 없는 연병장 뒤편으로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에 그 가식적인 미소 대신 악마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젯밤 잠은 잘 잤나? 두 녀석 나와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희들이 어젯밤에 본 것은 잊어버리는 게 좋을 거다. 내가 두둑한 돈과 함께 편한 보직으로 옮겨주지 어때? 좋은 제안 아닌가? 그가 우리를 회유하려 했다. 나는 그 제안에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준서는 단호했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모든 것을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준서의 그 거짓말이 모든 것을 망쳤다. 오태석의 얼굴이 싹 굳어졌다. 그래, 아주 똑똑한 짓을 했구나. 이준서, 이병, 그는 자신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나는 원래 너희 같은 애송이들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는 않았는데 너희가 자초한 일이다. 그가 준서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 대위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하지만 준서는 끝까지 당당했다. 쏴라. 이 매국노 새끼야. 내 놈의 죄는 내가 죽어서라도 반드시 세상에 알릴 테니 당 한 발의 총성 나의 친구 준서는 내 눈앞에서 그렇게 쓰러져 갔다. 그의 눈은 마지막 순간까지 오태석을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오태석은 이제 내게로 총구를 겨누었다. 너는 어떡할 거지? 박민규, 상병, 살려주십시오. 나는 살기 위해 그 악마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 좋다. 그럼 너는 오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이다. 네, 친구 이준서는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고, 알겠나? 네? 네, 알겠습니다. 만약 내 입에서 단 한마디라도 다른 소리가 새어 나오는 날엔 내 고향에 계신 부모님도 아주 비참한 사고를 당하게 될 것이다. 명심해. 나는 그렇게 비겁자가 되었다. 나는 내 친구의 죽음 앞에서 침묵했다. 그런데 오늘 준서의 어머니가 나타나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의 죽음의 비밀을 파헤치려다 오히려 간첩 혐의를 쓰고 체포되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비겁함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이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준서의 관물대를 열었다. 준서는 똑똑한 아이였다. 그는 절대로 모든 증거를 카메라 하나에만 담아두지는 않았을 터였다. 그는 분명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무언가 다른 것을 숨겨두었을 것이다. 오직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나만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에 나는 우리의 비밀 장소를 떠올렸다. 관물대 가장 밑바닥 우리가 몰래 숨겨둔 비상 라면을 꺼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비밀 공간. 나는 그곳을 열었다. 그리고 나는 찾아냈다. 그 안에는 준서가 매일 쓰던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그의 일기장이자 오태석의 모든 범죄 행각을 기록한 비밀 장부였다. 준서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지. 하지만 이제 내가 너의 싸움을 마무리하마. 나는 그 수첩을 품에 안고 막사를 빠져나왔다. 이제 나의 길고 길었던 참회가 시작될 터였다. 나의 세상은 차갑고 축축한 시멘트 바닥과 내 개의 회색 벽으로 이루어진 좁은 공간 안에 갇혀 버렸다. 나는 간첩이 아니었다. 나는 범죄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죽은 내 아들의 마지막 길을 찾아온 평범한 어미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짐승처럼 대했다. 그들은 나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적으로 간주했다. 나는 군사, 경찰, 유치장에
차가운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싸늘하게 식어있을 내 아들 준서의 얼굴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준서야, 내 아들아, 대체 얼마나 춥고 무서웠니? 이 어미가 너무 늦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취조실로 불려 나갔다. 취조실 안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군인 한 명이 앉아 있었다. 그의 군복에는 소령이라는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소령. 이번 사건의 수사 책임자라고 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표정은 없었다. 그는 나를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있었다. 김현주 씨, 어젯밤 17사단 제7훈련장 인근 군사 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가 아주 사무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그저 제 아들이 죽었다는 곳에 가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질문에만 답하십시오. 인정하십니까? 네? 군사 시설 보호법 제2조 위반입니다.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나는 기가 막혔다. 아들을 잃은 어미에게 법조항을 들이밀며 협박하고 있었다. 저는 그런 법 모릅니다. 저는 그저 제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제 아들은 자살할 아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아이의 마지막 편지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품 안에서 준서의 마지막 편지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그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는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미간을 찌푸렸다. 안 보면 안 될 것을 본 것만 같습니다. 이 산 속에는 아주 차갑고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그가 편지의 구절들을 비웃듯 읊조렸다. 어머님, 아드님께서는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망상 증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조사 결과 동료 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준서 이병은 평소에도 누군가 나를 감시한다. 이 부대는 썩었다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거짓말. 나의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 그들이 증인들을 회유하고 진실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그가 편지 안에 들어있던 쇠 조각을 집어
들었다. 이 쓸모없는 쇠붙이가 어머님께서는 대단한 증거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건 우리 준서가 제게 남긴 마지막 유품입니다. 아주 중요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님의 슬픈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드님은 안타깝게도 군 생활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지금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는 내 앞에 하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진술서라고 쓰여 있었다. 여기에 서명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어젯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시 이성을 잃고 판단 착오로 통제 구역에 들어갔으며 군의 조사 결과에 모두 승복하고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진술서입니다.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어머님의 모든 죄를 묻지 않고 선처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끝까지 고집을 부리신다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을 군법에 따라 정식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첩 혐의까지 추가해서 말입니다. 나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나를 협박하고 있었다. 내 아들의 죽음을 자살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덮지 않으면 나를 간첩으로 만들어 감옥에 쳐넣겠다고. 나는 그들의 그 추악한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싸움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나는 졌다. 나는 내 아들의 명예를 지켜주지 못한 못난 어미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 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취조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젊은 병사 하나가 뛰어 들어왔다. 그는 김소령을 향해 다급하게 외쳤다. 소령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박민규 상병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박민규, 그는 내 아들 준서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민규, 학생이 왜요? 무슨 일입니까? 나는 그 병사를 붙잡고 물었다. 하지만 김소령은 웬 소란이야라며 그 병사를 밖으로 끌고 나갔다. 나는 불안했다. 아주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잠시 후 김소령이 아주 굳은 얼굴로 다시 들어왔다. 그는 나를 보며 아주 착잡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잠시 저와 같이 가보셔야겠습니다.
나는 그를 따라 취조실을 나섰다. 그리고 나는 복도 저편에서 들것에 실려 나가는 한 병사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군복은 온통 피로 젖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박민규 상병이었다. 민규야, 민규야. 정신 차려. 그의 곁에서 다른 병사 하나가 울부짖고 있었다. 오태석 대위, 그 개새끼가 민규 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인간이 아니에요. 오태석 대위 준서의 편지 속에 등장했던 바로 그 이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민규, 그 아이는 나를 위해, 그리고 죽은 내 아들을 위해 용기를 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저렇게 된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나는 김소령 앞을 가로막았다. 믿기시오. 어머님, 진정하십시오. 비키라고 했다. 나는 내 주머니 속에 그 낡은 쇠 조각을 꺼내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내 아들이 남긴 마지막 유품이요.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거요. 당신이 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것이 무엇인지 밝혀내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이 부대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해버릴 테니. 나의 그 절박한 외침에 김소령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죽은 내 친구 준서에게 죄인이었고 지금 차가운 군사 경찰 유치장에 갇혀 계실 그의 어머니께 죄인이었다. 어젯밤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민간인 여성 한 명이 군사 통제 구역에 무단 침입했다가 체포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리고 나는 그 민간인 여성이 바로 준서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찾기 위해.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었다. 나는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피어올랐다. 나의 친구 준서, 그 아이는 나의 군생활 전부였다.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았던 나는 언제나 부대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그때 내게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어준 아이가 바로 준서였다. 그는 언제나 정의롭고 용감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약한
동료를 보면 언제나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었다. 그의 그런 성격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사건은 한 달 전 그날 밤에 시작되었다. 나와 준서는 그날 야간 경계 근무조였다. 우리의 근무 구역은 부대 뒤편의 휴전선과 가장 인접한 제7초소였다. 그곳은 며칠 전 산사태가 나서 일반 경계 루트가 폐쇄된 곳이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산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 폐광산 쪽에서 아주 희미한 불빛과 기계 소리가 들려왔다. 민규 형, 저게 무슨 소리지? 글쎄, 잘못 들었겠지. 이 깊은 산속에, 이 시간에 누가 있겠어? 아냐, 형, 분명히 무슨 소리가 들렸어. 가보자. 준서는 호기심과 의무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불안했지만 그를 혼자 보낼 수는 없었다. 우리는 소리를 죽이고 폐광산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우리는 보았다. 우리가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될 그 끔찍한 광경을 폐광산 안쪽에서 수십 명의 군인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 부대원들이었다. 그리고 그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중대장 오태석 대위였다. 그들은 땅에서 무언가를 캐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군용 트럭에 싣고 있었다. 그것은 흙이나 돌이 아니었다. 달빛 아래 그것은 아주 기묘한 푸른빛을 내며 반짝이고 있었다. 히토리오, 준서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 산 전체가 히토류 광맥이었어. 그리고 오태석 저 개새끼가 군인들을 동원해서 저걸 불법으로 채굴해서 북한에 팔아넘기고 있었던 거야. 그의 말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명백한 이적 행위였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준서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전투복 주머니에서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그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준서야 미쳤어 뭐 하는 짓이야 들키면 우리 다 죽어. 형 가만히 있어. 증거를 남겨야 해. 그는 침착했다. 우리는 그날 밤 무사히 초소로 복귀했다. 준서는 다음 날 아침 자신이 찍은 사진과 함께 이 모든 사실을 상부에 보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태석
대위는 우리보다 한 수 위였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우리를 먼저 찾아왔다. 그는 우리를 아무도 없는 연병장 뒤편으로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에 그 가식적인 미소 대신 악마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젯밤 잠은 잘 잤나? 두 녀석. 나와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희들이 어젯밤에 본 것은 잊어버리는 게 좋을 거다. 내가 두둑한 돈과 함께 편한 보직으로 옮겨주지. 어때? 좋은 제안 아닌가? 그가 우리를 회유하려 했다. 나는 그 제안에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준서는 단호했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모든 것을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준서의 그 거짓말이 모든 것을 망쳤다. 오태석의 얼굴이 싹 굳어졌다. 그래, 아주 똑똑한 짓을 했구나. 이준서 이병. 그는 자신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나는 원래 너희 같은 애송이들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는 않았는데 너희가 자초한 일이다. 그가 준서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 대위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하지만 준서는 끝까지 당당했다. 쏴라. 이 매국노 새끼야. 내 놈의 죄는 내가 죽어서라도 반드시 세상에 알릴 테니. 당 한 발의 총성. 나의 친구 준서는 내 눈앞에서 그렇게 쓰러져 갔다. 그의 눈은 마지막 순간까지 오태석을 노려보고 있었다. 아, 나는 비명을 질렀다. 오태석은 이제 내게로 총구를 겨누었다. 너는 어떡할 거지? 박민규 상병. 살려주십시오. 나는 살기 위해 그 악마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 좋다. 그럼 너는 오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이다. 네. 친구 이준서는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고. 알겠나? 네, 네, 알겠습니다. 만약 내 입에서 단 한마디라도 다른 소리가 새어 나오는 날엔 내 고향에 계신 부모님도 아주 비참한 사고를 당하게 될 것이다. 명심해. 나는 그렇게 비겁자가 되었다. 나는 내 친구의 죽음 앞에서 침묵했다. 그런데 오늘 준서의 어머니가 나타나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의 죽음의 비밀을
파헤치려다 오히려 간첩 혐의를 쓰고 체포되었다. 그리고 어젯밤 나는 그 어머님을 지키려다 오태석 그 개새끼에게 죽도록 맞았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비겁함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이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준서의 관물대를 열었다. 준서는 똑똑한 아이였다. 그는 절대로 모든 증거를 카메라 하나에만 담아두지는 않았을 터였다. 그는 분명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무언가 다른 것을 숨겨두었을 것이다. 오직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나만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에 나는 우리의 비밀 장소를 떠올렸다. 관물대 가장 밑바닥 우리가 몰래 숨겨둔 비상 라면을 꺼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비밀 공간. 나는 그곳을 열었다. 그리고 나는 찾아냈다. 그 안에는 준서가 매일 쓰던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그의 일기장이자 오태석의 모든 범죄 행각을 기록한 비밀 장부였다. 준서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지. 하지만 이제 내가 너의 싸움을 마무리하마. 나는 그 수첩을 품에 안고 막사를 빠져나왔다. 이제 나의 길고 길었던 참회가 시작될 터였다. 나는 내 친구 준서가 남긴 그 낡은 수첩을 품에 안고 어둠 속을 달렸다. 오태석 대위, 그 악마가 나를 찾고 있었다. 나는 이대로 막사를 빠져나가야 했다. 그리고 이 증거를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 하지만 부대 정문은 이미 그의 수하들이 지키고 있을 터였다. 나는 덫 안에 갇힌 쥐였다. 어디로 가야 할까? 가장 위험한 곳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법이다. 나는 결심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렸다. 내가 향한 곳은 바로 군사 경찰대 건물이었다. 오태석이 감히 그곳까지 쫓아오지는 못할 터였다. 나는 정문을 지키는 헌병에게 다가가 다급하게 말했다. 박민규 상병입니다. 김 소령님께 긴급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제 친구 이준서 이병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입니다. 김연주의 시점. 나는 차가운 취조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김 소령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내가 서명해야 할 진술서가 들려 있었다. 어머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모든 것을 선처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차갑게 웃었다. 내 아들을 2번 죽이는 일은 하지 않겠소. 어리석으시군요. 그가 헌병들을 부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밀컥 취조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젊은 병사가 뛰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흙과 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군복은 찢어져 있었다. 박민규 상병, 내 아들 준서의 가장 친한 친구. 그는 내 아들의 유품인 낡은 수첩 하나를 든 채 우리 앞에 섰다. 소령님, 이걸 보셔야 합니다. 김소령은 당황하며 소리쳤다. 웬 소란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당장 끌어내. 안 됩니다. 이것은 제 친구 이준서, 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대 전체의 명운이 걸린 증거입니다. 민규 학생의 그 절박한 외침에 김소령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그는 잠시 나를 그리고 민규 학생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수첩을 받아 들었다. 그는 수첩의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수첩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직감했다. 저것이 바로 내 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비밀이라는 것을. 김소령은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의 호흡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수첩 안에는 나의 아들 준서의 필체로 오태석 대위의 모든 범죄 행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가 어떻게 군인들을 동원하여 이 군사보호구역 안에 폐광산에서 희토류를 불법 채굴했는지, 그리고 그 희토류를 어떻게 북한의 무기 거래상에게 팔아넘겼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 트럭 번호판, 거래 날짜, 그리고 그들의 비밀 접선 장소까지. 그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안보를 송두리째 팔아넘기는 끔찍한 이적 행위였다. 그리고 수첩의 마지막 장. 나는 오늘 이 모든 사실을 상부에 보고할 것이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수첩과 함께 내가 숨겨둔 마지막 증거를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박민규 상병이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를 열 수 있는 열쇠 조각은 나의 어머니께 보내두었다. 김소령은 수첩을 닫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그 기묘한
모양의 소의 조각을 집어 들었다. 그가 쓸모없는 쇠붙이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것. 그는 그 쇠 조각과 수첩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춘 듯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나를 향한 의심이나 경멸이 없었다. 그곳에는 충격과 경악 그리고 한 군인으로서의 깊은 분노와 수치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은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내 앞에 서서 군인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존경의 표시를 했다. 그는 나를 향해 아주 깊고 절도 있게 경례를 했다. 어머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뒤를 돌아 자신의 부하들에게 천둥과도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박민규, 상병은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특별 보호 아래에 둔다. 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도록. 그리고 지금 즉시 헌병 특수 임무대를 소집해 중대장 오태석 대위와 이 수첩에 기록된 모든 관련자들을 전원 체포한다. 그들이 저항할 경우 현장에서 사살해도 좋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반역 행위다. 당장 국방부 합동조사본부에 연락해 이 사건은 지금부터 군, 검, 합동 수사로 전환한다. 그의 명령에 군사, 경찰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나의 아들 준서가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 지키려 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김소령은 나를 향해 다시 한번 경례를 했다. 어머님의 아드님은 비겁한 자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부패한 군의 심장부에 칼을 꽂은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나의 아들,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 그 아이의 억울한 죽음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된 것이다. 나의 외로운 싸움은 그렇게 끝나고 있었다. 그날 취조실에서 시작된 폭풍은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들었다. 나의 아들 준서가 목숨과
맞받고 남긴 그 비밀 장부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판도라의 상자였다. 나는 더 이상 간첩 혐의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 거대한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제보자이자 피해자, 그리고 영웅의 어머니로서 군의 특별 보호 아래 부대 내의 가장 좋은 숙소에서 머물게 되었다. 나를 간첩으로 몰아붙였던 김소령은 매일 나를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눈이 멀어 어머님의 그 뜨거운 모성과 아드님의 숭고한 희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게 수사, 진행, 상황을 매일 보고했다. 그의 보고를 통해 나는 텔레비전 화면 너머로 나의 아들이 시작한 거대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켜볼 수 있었다. 가장 먼저 오태석 대위와 그의 수하들이 전원 체포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히토류, 밀수 혐의가 아니라 군사 기밀, 유출 및 이적 행위, 그리고 이준서, 이병 살해 혐의로 군사 시설 재판에 넘겨졌다. 그들의 입에서 모든 진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상부의 비호 아래 지난 몇 년간 이 최전방 부대를 자신들의 범죄 왕국으로 만들어왔다. 그들은 군수 물자를 빼돌리고 북한의 무기상과 내통했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의 비밀을 눈치챈 몇몇 병사들을 의문사로 위장하여 살해해왔던 것이다. 나의 아들 준서는 그들의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었다. 이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자 세상은 분노했다. 언론은 연일 이준서, 이병,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군 내부에 썩어빠진 실태를 보도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지시했다. 오태석의 윗선이었던 사단장과 군단장 그리고 그들과 결탁했던 정치인들까지 모두 조사를 받고 옷을 벗었다. 한 작은 부대의 붕괴는 그렇게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내 아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 눈물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다. 김소령은 내게 국방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를 가지고 왔다. 어머님 국방부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문서를 읽어 내려갔다. 고 이준서, 이병의 사망. 원인은 자살이 아닌 군 내부 부패 행위 고발 중 발생한 순직으로 재분류되었음을 알립니다.
또한 그의 숭고한 희생과 용기를 기리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고 이준서, 이병에게 화랑, 무공, 훈장을 추서합니다. 화랑, 무공, 훈장, 전쟁터에서 혁혁한 공을 사운 영웅에게만 수여된다는 바로 그 훈장. 나는 김소령이 내민 벨벳 상자 안에 그 훈장을 받아 들었다. 차갑고 묵직한 그 훈장의 무게가 내 아들의 20년 짧은 생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나는 훈장을 끌어안고 소리 내어 울었다. 준서야, 내 아들아, 이제 봤니? 세상이 너의 용기를 알아주었어. 네가 이겼어. 내 아들아. 나의 아들은 비겁자가 아니었다. 나의 아들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또 다른 영웅 박민규 상병을 만났다. 그는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떤 군인보다 더 늠름하고 당당했다. 어머님, 이제야 준서 볼 면목이 생겼습니다. 아니다. 민규 학생,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준서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혔을 거야. 정말 고맙네. 정말 고마워.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며칠 뒤 나는 국방부에서 지급한 거액의 보상금을 받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나의 모든 싸움은 끝이 났다. 나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내 아들의 무덤을 찾았다. 준서의 유해는 국립 서울 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육군 일병 이준서의 묘. 나는 비석 앞에 섰다. 그리고 내가 받은 화랑, 무공, 훈장을 비석 위에 올려놓았다. 아들아, 이제 엄마 간다. 네가 목숨 바쳐 지킨 이 나라에서 엄마도 이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게. 그리고 너처럼 억울한 사람이 더는 나오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남은 인생을 바칠게. 하늘에서 지켜봐줘. 내 아들 사랑한다. 나는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이제 나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생겼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내 아들 준서가 내게 남겨준 그 숭고한 유산을 이어받아 내가 살아내야 할 또 다른 전쟁의 시작. 그로부터 2년 후 가을, 나는 더 이상 나의 작은 양장점 재봉틀 앞에 앉아 있지 않았다.
나는 서울 서초동 법원 앞 작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나의 명패에는 재단법인 준서정의 재단 이사장 김현주라고 쓰여 있었다. 2년 전 그 끔찍한 사건이 끝나고 나는 국방부에서 지급한 거액의 보상금을 받았다. 나는 그 돈을 나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다. 나는 나의 아들 준서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했다. 나의 아들처럼 군대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병사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 및 심리 상담 재단 다 하시는 이 땅에 나처럼 힘없는 어미가 거대한 권력 앞에서 홀로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나의 곁에는 박민규 청년이 함께 있었다. 그는 의가사 제대 후 대학에 복학하여 법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졸업 후 우리 재단의 사무국장이 되어 나를 돕고 있었다. 그는 나를 어머님이라고 불렀다. 나는 아들을 잃었지만 아들 같은 아들 하나를 새로 얻은 셈이었다. 오늘은 우리 재단이 설립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자 우리의 첫 번째 성과를 세상에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이었다. 사무실은 수많은 기자들과 우리 재단의 도움을 받은 유가족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2년 전 제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제 아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 진실을 찾기 위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싸움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곁에는 아들의 친구가 있었고 양심 있는 군인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진실을 갈망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나는 객석에 앉아 있는 민규와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찾아주신 김소령, 아니 이제는 중령으로 진급한 그분을 바라보았다. 이 준서정의 재단은 저 김현주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아들 이준서가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 우리에게 남긴 숭고한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용기가 만들어낸 희망의 증거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 땅의 모든 억울한 죽음 옆에서 함께 울고 함께 싸울 것입니다. 제2의 이준서가 나오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희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나의
연설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는 나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나의 아들 준서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내가 소중하게 간직해온 그의 마지막 편지와 그 낡은 쇠 조각을 함께 놓아두었다. 나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나의 아들은 비록 내 곁에 없지만 그의 이름과 그의 정신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테니까.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아주 높고 푸르렀다. 나의 아들이 지키려 했던 바로 그 하늘이었다. 나는 이제 내 아들을 대신하여 이 하늘 아래 모든 아들, 딸들을 지키는 또 다른 어머니가 되어 살아갈 것이다. 나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나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속삭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을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